1990년대 유화 시에 대해서 공부를 한 후에 1차 과제 피드백을 진행하고 목요일 날 계속해서 1차 과제 피드백 진행하겠습니다. (1990년대의) 시인들 중에서 시적 실험, 보통 시에서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시의 형식과 내용에서 벗어나서 보통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을 전이란 말을 씁니다. 전이병, 원래 아방가르드라는 용어가 20세기 초에 유럽에서 발생한 전위 예술들을 총칭해서 포괄적으로 명명한 것이 아방가르드인데, 그 아방가르드라는 용어 자체가 원래 군사 용어죠. 전투를 할 때, 전쟁을 할 때 맨 앞에 나가서 싸우는 그런 병사를 전위병이다, 그렇게 전위, 후위 이런 개념은 군사 용어입니다. 그래서 아방가르드, 이미 그 아방가르드라는 용어에 전위라고 했을 때 그것은 전통을 해체하고 혹은 전통에서 벗어나서, 즉 기존에 있던 것들, 관습들, 그죠?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시대를 앞서 나가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 전체의 큰 테마가 시적 실험과 시적 초월인데, 이 실험이라고 하는 이 요소는 주제적인 측면도 실험이 가능하죠. 즉 내용에서도 충분히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문학과 예술에서 이제 형식 실험을 통해서 이 주제 혹은 내용도 새로운 것을 그 안에 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90년대까지 왔는데, 주로 60년대에 김수영, 김춘수로 시작했고, 70년대 김지아, 80년대에 황지우와 김용택을 거쳐서 이제 90년대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단원에서 중심 주제가 무엇인지 그걸 먼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적 실험이라고 하는 게 중심에 있습니다. 아방가르드, 한국 현대 시인들 중에 이 아방가르드 시 정신을 가지고 형식 실험도 하고 주제적인 실험도 한 시인들을 우리가 계보적으로, 즉 통시적으로 시대를 관통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공부할 유화 시인은 90년대에 일종의 실험적인 시를 선보였다. 그런데 우리 교재와 이 스크린에 유화 위에도 두 명이 더 등장하죠. 성기환, 박상순입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시적 실험이 어떤 영역에서 혹은 어떤 분야를 시에 활용했는지, 그걸 여기 제목에, 5장의 제목에 표시를 했습니다. 유화의 경우는 대중문화, 성기환 시인의 경우는 테크놀로지, 박상순 시인은 무의식적 타자성, 그랬습니다. 무의식의 내면, 무의식의 영역을 적극적으로 시에 형성화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90년대의 시적 실험을 시도한 시인들을 공부하지만, 그 이후 2000년대, 지금 2010년대를 거쳐서 지금 2020년대죠. 벌써 한 30년 전에 시인들인데, 이때는 젊은 시인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세 영역에서 대중문화를 시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테크놀로지, 기술, 문명 이런 뜻이죠. 테크놀로지, 테크닉, 테크놀로지. 근데 이 기술 문명이 지금 90년대에 이전부터 있었지만 디지털 문명으로 대표되는 인터넷, 그리고 매체로 따지면 인터넷 이외에도 영상 매체, 다양한 영상 매체, 이제 스마트폰이 벌써 오래전부터 우리 일상에 사용되고 있고, 지금 이제는 인공지능, AI, 그죠? 챗 GPT로 대표되는 인공지능의 시대가 다시 현실화되고 있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테크놀로지가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90년대에 이 시인들이 이러한 영역을 시로 적극적으로 형성화한 때부터 30년이 지났는데 지금 더 가속화되고 있다. 대중문화도 그렇죠. 영화로 대표될 수 있습니다. 대중문화. 요즘 뭐 한류 열풍으로 인해서 영화, K 영화뿐만 아니라 K 웹툰, K 드라마,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이 대중문화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대중문화는 역시 여러 영역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 영화, 그리고 TV, 이러한 대중매체를 통해서 대중성을 가지고 이렇게 문화가 확산되는데 영향력을 끼치죠. 유화 시인이 바로 이제 대중문화를 패러디하는 방식으로 90년대에 시를 씀으로 해서 이러한 방법을, 실험적인 방법을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도 물론 있었겠지만 오교원 같은 시인이 그 선배격이지만 90년대 유화가 그러한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이제 무의식 세계를 적극적으로 시에 형성하는 박상순의 시도 그 이전부터 있었지만 박상순이 90년대 대표적으로 보여주었고 70년대부터 활발하게 활동한 여성 시인 중에서는 김혜순 시인을 이 무의식적 타자성의 영역에서 중요한 시인으로 손꼽을 수 있죠. 김혜순 이후에 최성자, 김혜순 이런 분들이 이제 70년대 한국 여성시의 대표 시인들인데 최근에 김혜순 시인이 전미 비평가상인가요? 전미 도서상,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지만 수상의 쾌거를 지금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강의 채식주의자에 이어서 김혜순 시인의 시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한류 열풍의 K 문학도 상당한 이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큰 틀의 설명을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이제 90년대부터 사실은 크게 우리 현대시에 형상화되기 시작했다.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각의 대중문화든 테크놀로지든 무의식적 타자성이든 그 이전 90년대 이전부터 존재했지만 90년대에 특히 이 세 명의 시인을 기점으로 더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더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명을 다 공부하면 좋겠지만 유화만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0년대 시의 기본 유형을 추출한다면 이랬으니까 지금 이 세 분야를 포함해서 좀 더 크게 보면 90년대 시의 유형을 살펴보면 도시적 일상성의 시, 삶의 원형 탐구, 여성성의 시설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90년대라고 하는 이 문학적, 시대적 상황과 문학적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데요. 우리가 바로 이제 지금 한국 현대 시의 역사를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총체적으로 다 공부한 건 아니고 어떤 하나의 주제, 그죠? 시적 실험과 초월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 한국 현대 시사 60년부터 70년, 80년, 90년까지를 지금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다루진 않았죠.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 바로 80년대를 이해해야 90년대의 이 문학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역시 80년대는 정치적 저항의 시대였기 때문에 문학에 있어서도 민중문학 그리고 노동문학으로 대표되는 그 저항문학이 어떻게 보면 큰 비중을 차지하던 시대였죠. 그래서 지난번에 공부했던 바로 80년대에 황지우나 김용택이 이 입장과 관점, 방법은 달랐지만 공통분모는 뭐라고요? 막힌 의사소통, 정치적 억압 속에서 막힌 언어를 뚫는, 그죠? 그 방법론으로 황지우는 해체, 형태 파괴시라는 방법론을 가지고 시를 썼고, 김용택은 농민시, 그죠? 전통을 재현하면서, 전통 예술을 재현하면서 저항시를 썼던 것인데, 크게 보면 80년대의 그 시대 상황, 억압적 정치 속에서 저항하는 저항문학의 속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화, 어떻게 보면 완전한 민주화라기보다는 형식적인 민주화가 전개되고 나서 바로 1987년 일종의 대통령 직접 선거 그리고 형식적 민주화가 진행된 것이 90년대에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볼 수 있는데, 한국 현대사에서. 그러니까 문학도 이제는 저항문학의 그 형태로만 비중을 두지 않고 이러한 형태가 일상을 다루는 시들, 특히 이제 도시적 일상을 다루는 시들, 그 다음에 삶의 원형. 이제 이때 이후에 이제 90년대에 이 삶의 원형을 다루는, 자연과 더불어 삶의 원형을 다루는 이런 시의 경향이 나중에 생태시라고 하는 쪽으로 연결이 되죠. 2000년대 이후로 진행되면. 지금도 이제 생태 문학이라고 하는 게 꽤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이때 이제 90년대 초에 시에서는 도시적 일상을 다루는 시와 삶의 원형, 즉 생태를 다루는 시, 그 다음에 여성시, 이것도 이제 2010년대에 이르면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어떤 시대적 이슈 혹은 운동, 여성운동과 맞물려서 페미니즘 문학이 지금도 꽤 큰 영향력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 현대시로 보면 바로 여성 시인들이 이 90년대부터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크게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단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험과 초월이라는 이 주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도시적 일상성 속에서 그 세 가지 큰 유형 중에서 도시적 일상성에 일단은 초점을 맞춰서 한번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도시적 일상성의 시는 다시 또 둘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도시적 삭막함을 직접 드러내어 비판하는 경우와 대중문화를 패러디함으로써 자본주의적 소비 문화에 대한 매혹과 반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경향이다, 이랬습니다. 자, 상당히 많은 이 시인들이 이 도시적 일상성의 시라는 이 큰 유형 속에 포함되는데, 다시 둘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도시의 병폐를 직접 비판하는 그런 경향이고요. 두 번째는
대중문화를 패러디해서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것입니다. 패러디의 효과를 만들어 내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유화가 지금 두 번째, 그죠? 도시적 일상성의 유형 속에서도 다시 둘로 나누었을 때 두 번째 대중문화의 패러디를 대표하는 그런 방법론을 대표하는 시인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지금 큰 틀에서는 전자에 해당되는 시인으로 기형도, 이문재, 김기택. 기형도 너무 유명하죠. 일찍 작고했기 때문에, 그죠? 요절했기 때문에 더 유명해진 기형도 시인 또 여기에 속합니다. 대체로 이제 90년대가 되면 도시와 한국 사회가 60년대, 70년대 산업화 본격화된 것은 70년대인데요. 산업화 이후에 도시와 농촌의 이 양극화가 진행되다가 90년대에 진행되면 88년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도시적 삶의 형태가 더 팽창하고 그 양극화라기보다는요, 농촌은 붕괴되고 뭐 이런 현상 속에서 도시적 삶의 형태가 더 문학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첫 번째 유형은 기형도, 이문재, 김기택 등이고요. 후자의 장정일, 유화, 한민복, 함승호, 박정대 등이다. 이렇게 이제 내 나름대로는 또 분류를 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우리는 두 번째 카테고리에 속하는 대중문화의 패러디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테크놀로지적 상상력, 그죠? 기술 문명의 상상력을 보여주는 이 젊은 시인들이 이 90년대에 많이 등장했는데 바로 이 시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성기환, 이철성, 김태영, 이원, 서정학 이런 시인들입니다. 지금도 이원 같은 시인, 성기환 같은 시인들 아직도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죠. 자, 이제 유화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지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무의식적 타자성, 박상순으로 대표되는 이 경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0년대 실험적인 시의 한 유형으로 일종의 무의식을 다루는, 우리가 서구 아방가르드 시의 한 유파 중에 초현실주의라는 유파가 있죠. 다다이즘에 이어서 초현실주의. 그 초현실주의의 시 창작 방법으로 자동기술법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수업 시간에 다룬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것은 무의식을 표출할 때 우리가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이 의식의 통제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의식이 검열이 되거나, 그죠? 컨트롤 되겠죠. 그걸 방지하고 무의식이 자유롭게 언어로 표출되게, 화가인 경우는 회화로, 시인인 경우는 언어로, 그죠? 표출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방심 상태, 즉 정신 차리지 않는 상태, 제정신으로 시를 쓰는 게 아니라 제정신 아닌 상태로 시를 쓰는, 이게 이제 자동기술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제정신 아니게 시를 쓸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시인들마다 혹은 화가들마다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 자, 그걸 생각해 보면 됩니다. 왜 그러면 의식의 검열 없이, 의식의 통제 없이 무의식을 표출하는 것이 문학과 예술에서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 되느냐? 그것도 이제 일종의 실험이, 그죠? 아방가르드의 방식이죠. 그것은 인간 내면의 무의식이 갖고 있는 어떤 속성을 혹은 그 에너지를 가감없이 표출하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그 안에 진실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게 선과 악의 개념으로 그걸 통제하거나, 그죠? 어떤 다른 윤리적인 혹은 사회적인 어떤 통념으로, 그죠? 상식으로 그걸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인간 내면의 그 자체, 무의식이 갖고 있는 그 에너지 자체를 존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론을 사용한다. 자동기술법. 어떻게 보면 이 그 세 번째 영역, 그 박상순 시인으로 대표되는 1990년대 그 무의식적 타자성이라고 하는 이것을 표출하는 방법은 초현실주의 예술가들이 자동기술법으로 무의식을 방출하려고 했던 거. 화가들도 있죠. 초현실주의 화가들 작품 보면 마치 꿈의 환상적인 장면들을 그려내죠. 뭐 너무 잘 알려진 뭐 샤갈의 눈 내리는 말 뭐 이런 작품들 보면 거의 꿈의 환상적인 풍경이지 그건 현실적인 풍경이 아니죠. 자, 그것도 예술의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자, 이 자세히 얘기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어떤 시인들이 있는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이성훈은 이제 90년대 젊은 시인이 아닙니다. 그 이전 세대예요. 그러니까 60년대부터 시를 쓴 시인인데 이런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다 언급한 것입니다. 박상순도 있고요. 박서원, 함기석 등 있다. 자, 이제 유화에 대해서 특징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유화의 두 번째 시집의 제목이 첫 시집은 약간 뭘 패러디했냐면요. 무협지를 패러디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대중문화의 패러디가 이 유화 시인에게 아주 뭡니까? 첫 시집부터 상당히 많이 활용했다는 거 잘 알 수 있죠. 무림일기라는 첫 시집의 제목인데 그 무림에서 고수들이 주로 무협지 내용들이 그렇잖아요. 무협지나 무협 영화를 보면 일종의 어떤 그 장르, 그죠? 영화 한 장르로서 혹은 소설의 한 장르로서 무협 소설이라는 무협지라고 하는 장르가 있죠. 거기에 일종의 코드가 있잖아요. 그 코드를 정치 현실에다가 이제 패러디를 하는 거죠. 지금도 이제 선거가 막 끝나서 정치적 담론들이 우리 언론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어떤 국회의원 후보나 대권 후보자들을 이제 무림의 고수들로 이렇게 패러디하는 겁니다. 그 작품을 지금 바로 그 작품 첫 번째 시집은 건너뛰고 왜 두 번째 시집을 얘기하는가 하면 이 두 번째 시집으로 인해서 유화 시인이 90년대 상당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주목받는 시인이 되었습니다. 이 두 번째 시집의 제목이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라는 제목인데 자본주의 욕망의 분출구인 압구정동과 순수 자연의 원형적 공간인 한화대를 넘나들면서 대중문화의 패러디를 통해 그 매혹과 반성을 동시에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압구정동이라고 하는 이 지역, 그죠? 지역 명칭이 하나의 대명사로 사용된 거죠. 자본주의 욕망의 분출구다. 지금은 이 압구정동에서 홍대 입구로 또 뭐 강남역으로 뭐 많이 이동했는 것 같은데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압구정동에서 이렇게 뭐예요? 잘 청춘을 즐기는 그런 부류 유형의 인물들을 오렌지족이다. 이건 이제 일종의 대중문화적 이제 용어죠. 오렌지족이다. 그래서 압구정 오렌지족 이런 말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패러디하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더 중요한 것은 이 두 번째 시집의 큰 틀의 시의 양식. 자, 이 기억나죠? 80년대 황지우나 김용택의 경우도 새로운 시 형태를 뭐예요? 실험적으로 시도하지만 전통 서정시를 한쪽에 유지한 채 또 그죠? 황지우는 뭐예요? 형태 파괴시라는 것을 쓰고 그래서 두 가지 시 양식이 첫 시집에서는 공존했었잖아요. 그러다가 두 번째, 세 번째 시집 가면서 이 두 가지 시 양식이 혼합되는 한편의 시 속에서도 이 혼합되는 양식을 형태를 보여줬는데 김용택도 그랬죠. 서정시와 전통 양식의 재현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양식이 공존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두 번째 시집 이후에 이게 혼재되는 양상으로 보여졌죠. 자, 그러면 그걸
의도적으로 따라 했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유화 시인도 이 두 번째 시집에서 서정시 양식도 보여주고 패러디 양식도 보여줍니다. 이 패러디는 뭘 패러디했다고요? 대중문화를 패러디해요. 왜? 자본주의, 압구정동으로 대표되는 이 자본주의 문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대중문화, 특히 뭐 영화, TV, 드라마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패러디하는 패러디 시를 씁니다. 패러디 시만 쓴 게 아니라는 것을 일단 기억해야 돼요. 이 두 번째 시집에서. 그리고 그것이 한 작품 속에 이렇게 혼재된 게 아니고 서정시는 서정시대로, 패러디 시는 패러디 시로 이렇게 분리해서 썼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종의 공통분모죠. 황지우, 김용택, 유화. 뭐 이런 얘기는 내가 이제 발견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처음부터 그런 원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양식을 실험할 때 항상 전통 양식과 실험 양식이 처음에는 분리되어 있다가 나중에 혼재된다. 이런 법칙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연구는, 문학 연구나 예술 연구는 원리가 먼저 있는 게 아니고 기납적으로 발견해내는 거예요. 텍스트에서. 나도 지금 발견해낸 걸 지금 유추해 보니까 이렇게 비슷한 경로를 밟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것 뿐입니다. 자, 봅시다. 인용을 아주 간단하게 했습니다. 이 각주를 보면요. 이 두 작품 다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 91년에 나온 작품입니다. 시집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수록된 시들은 꼭 90년대에 다 쓰여진 건 아니고 80년대 후반부터 쓰여졌겠죠. 아까 얘기했던 88년 올림픽이 상당히 우리 한국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모든 면에서 변곡점을 형성합니다. 1988년이요. 자, 그러니까 이제 80년대 후반부터 쓴 작품들이겠죠. 자, 이 두 작품 아주 간략하게 인용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용한 작품 제목은 정걸어가는 한화대를 바라보며입니다. 한화대는 이것도 지역 이름입니다. 이것은 아마 고창, 전북, 고창이 전북이 맞나요? 전남인가요? 전북 맞죠? 고창 지역의 이 유화 시인의 고향입니다. 그 한화대를 여기다가 제목에다 썼어요. 그러면 뭐와 대립구조를 이루겠습니까? 대립개념이겠습니까? 압구정동의 대립개념이 한화대입니다. 일종의 고향, 시골, 자연 뭐 이런 개념들을 갖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오 정걸어가는 한 마을이 저 모든 것들을 오래오래 길러온 어머니였습니다. 그 어머니 이제 가실비 젖은 집변울처럼 온 삭신 흙 속으로 꺼져가려 합니다. 아마 어머니가 연로해서 이제 돌아가신 점이 된 것 같아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이 시를 쓰고 있는데 바로 이 한화대, 정걸어 간다는 것은 뭡니까? 숲이 우거지는, 그러니까 숲이 있는 어떤 한 시골 마을이겠죠. 자, 어머니가 등장한다는 것, 그리고 이 정서적인 어떤 전달 이런 걸 다 봐서 이건 완전한 서정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 이런 시가 이 시집 속에, 두 번째 시집 속에 한 파트로, 보통 시집에는 1부, 2부, 3부 뭐 이렇게 파트가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걸 한화대 시편이다. 이런 시들이 쭉 하나의 챕터에 하나의 예를 들면 1부든 2부든 하나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 3인데 이 3이라는 번호를 해서 이해할 수 있듯이 이건 연작시입니다. 1, 2, 3, 4 이렇게 계속 썼어요. 같은 제목으로 3번 시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삐라다 캐롤이 섹슈얼하게 파고드는 이 색쓰는 글이. 캐롤이 섹슈얼하게 파고든다 그랬으니까 아마 크리스마스 시즌인 것 같아요. 겨울이고, 그죠? 이 압구정동 거리를 걷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로데오 거리라고 이제 가장 이 번화한 그 압구정동 거리입니다.
대량 학살당한 배나무를 위한 진원곡이다. 나는 듣는다. 왜 배나무가 나왔냐면요. 그 압구정동에 원래 개발되기 전에, 강남이 개발되기 전에 배나무 밭이 있었어요. 압구정 그 일대가 다. 그러니까 배농사지였던 거죠. 그걸 이제 다 개발해서 이제 강남이 개발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압구정동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섹스는 섹슈얼한 거리, 그죠? 자본주의의 욕망이 넘쳐나는 이 거리의 원래 모습은 그죠? 농사짓는 배밭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지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약간 풍자적인 요소도 있죠. 비판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영하의 보드부룩 및 우우우 무수한 배나무 뿌리들의 신음소리들, 그걸 다 갈아엎고 뭡니까? 압구정동을 개발했으니까 이런 얘기도 약간 풍자적인 요소, 비판적인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뭐가 있어요? 쩝쩝대는 파리끄라상, 흥청대는 현대백화점, 느끼한 면발 만다린. 만다린은 아마 뭐 음식점인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읽어보면 좋겠지만 이렇게 짧게 인용했습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은 유아 시집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통적 서정시 양식이 인용한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대중문화의 패러디인데, 이 대중문화의 패러디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비판만 있는 게 아니란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 유아 시인이나 화자가 이 자본주의의 욕망에 이끌려서, 즉 매혹당해서 그걸 즐기는 그런 특성도 한편으로 보여주고, 즐기다가 어떻게 해요? 갑자기 각성해가지고 그 자기도 포함해서 자기 반성과 함께 자본주의 물질 문명에 대해서 혹은 욕망에 대해서 비판적인 또 태도를 취하고, 이게 두 가지 태도가 뭐예요? 함께 공존한다. 이것이 이제 패러디시, 유아 패러디시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읽어보고 또 다른 평가도 해보고 또 다른 발견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대로 상징되는 문명의 대척점, 이것은 거의 자연인데, 자연의 모습인데 어머니와 연결되는 서정시 기법을 통해 훼손되지 않은 자연의 이미지를 과거의 추억에 두고 지금은 그것이 상실되고 있는, 90년대,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쓴 시들이니까 이미 그때 이 고창 지역에 있는 하나대라는 곳은 이미 그 순수 자연이 아니에요. 그죠? 이미 훼손되고 도시 변두리가 되고 뭐 이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과거의 그 순수 자연을 그리워하면서 지금 황폐화된, 훼손된 이 하나대를 지금 안타까워하는 그런 어떤 구조입니다. 이 서정시 계열은요. 그것도 그러니까 서정시 계열도 단순하진 않죠. 그죠? 과거와 현재의 이 대비가 일어납니다. 압구정동 시편은 바로 패러디신데, 과거 배나무 숲의 기억이 체제가 만들어낸 욕망의 통조림인 압구정동의 화려한 유혹의 그리 밑에서 압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때는 이 두 번째 시집을 쓰던 이 시기는 유아 시인이 이제 시인으로서 이름을 이제 알리게 된 계기가 됐고, 그 이후에도 시를 계속 쓰고 여러 권의 시집을 냅니다. 그러다가 영화 감독으로 데뷔를 하죠. 영화 감독으로 데뷔해서 찍은 왜냐하면 자기 이 두 번째 시집이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기 때문에 그 압구정동 오렌지족을 대해서 내용으로 영화도 만듭니다. 자, 그래서 영화 감독으로도 활동을 했고, 그 영화 이후에도 말죽거리 잔혹사 같은 작품도 이 유화 감독이 만들어낸 작품이죠. 자기 작품, 시 작품의 내용을 1차 소스로 해서 영화, 시나리오, 그리고 이제 영화 감독까지 만들어낸 그런 경력을 갖고 있는 유아 시인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은 유아 시에 대한 논의,
당시에도 많은 비평가들이, 자, 27번 보면 김현, 남진호, 이강호, 박철학, 현거리. 졸고라고 하는 것은 졸고라는 사람이 쓴 게 아니고 내가 쓴 글을 그냥 겸손한 의미로 졸자를 써서 필자가 쓴 이 논문을 쓴 사람이 썼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유아 시의 이 패러디 시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쟁점이 된 것은요, 바로 한화대 시와 압구정동 시 사이의 관계입니다. 왜? 너무 다르니까요. 하나는 전통 서정시고 하나는 패러디 시인데 이 두 가지를 같이 썼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 사람들이 다른 평가들을 했습니다. 본래적 순결성의 세계에 대한 그리움과 고도 산업 사회의 소비 문화에 대한 풍자의 관계다. 그죠?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식으로 따지면 지금 내가 이 짧은 논문 속에서 여러 명의 시인을 다루면서 주로 어떤 척도를 가지고 시들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평가 혹은 해석하고 있습니까? 양식이란 개념을 많이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왜? 한 시인, 한두 시인을 치밀하게 다루는 것보다는 지금 여러 시인을 큰 틀에서, 그죠? 거시적으로 다뤄야 되기 때문에 시의 전체적인 이 장르 혹은 양식적인 특성을 먼저 이제 고려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유아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양식과 어떤 양식이 있다고요? 서정시 양식과 패러디 양식이 있다. 양식은 장르 개념보다는 더 하위 범주겠죠. 장르라고 하는 것은 서정시냐, 서사시냐, 극시냐, 혹은 시냐, 소설이냐, 희곡이냐, 뭐 이렇게, 그건 장르 개념이고, 양식은 시 안에서도 다시 어떤 유형들을, 어떤 모델들을 구분해낼 때 이제 양식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서정시 양식과 패러디 양식이 어떤 관계냐. 남진호 평론가는 유화의 시는 첫 시집에서 보여주었던 두 가지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세계를 더듬어가고 있다, 이랬으니까 큰 변화 없다고 이제 봤고요. 그 이후에 세 번째, 네 번째 시집에서 이강호 평론가는 유화는 뿌리 없는 문화에 대한 비판과 그 뿌리에 대한 복원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그러나 병렬적으로 밀고 나간다. 자, 이건 이제 병렬이란 말은 동시에, 그죠? 서정시는 서정시대로, 패러디시는 패러디대로, 이게 병렬이죠. 자, 여기도 다 이해가 될 만합니다. 어렵지 않죠? 박철아 비평가는 병렬적으로 보이는 두 갈래의 구분을 가로질러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시적 태도가 있다. 자,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나누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통합되는 어떤 공통분모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필자는 이 글을 쓴 사람이니까 납니다. 이 두 계열의 시적 관계를 제1시집에서 4시집에 이르는 전체적 전개 과정 속에서 조망해서 서정과 패러디 양식의 통합과 분화라는 양상을 통해 그 딜레마를 해결해 나갔다. 누가? 유아 시인이. 자, 이 두 번째 시집에서 이 서정시는 서정시대로, 패러디시는 패러디대로 쓰다가 이게 분열된 것 같잖아요. 그죠? 시인의 정체성이. 그러니까 이걸 통합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제 세 번째 시집, 네 번째 시집을 쓰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더 분화돼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 양식으로. 그러니까 일단은 분리된 것을 통합해 나간다는 측면에서는 황지우 시인이나 김용택 시인과 비슷한 경로를 세 번째, 네 번째 시집까지 밟는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논문 안에서 그걸 다 시를 다 뭐 세 번째, 네 번째 시집까지 수록된 시들을 다 인용하고 다 엄격하게, 엄밀하게 다 검증하기는 어려우니까 큰 틀에 그러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논문의 이 기본 특성은 각 시인들에 대한 여러 비평가들의 평가를 요약하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한 문장이 필자가 얘기한, 즉 내가 생각하는 어떤 유아시의 이 서정시 양식과 패러디 양식에 대한 평가인데, 이것은 두 번째 시집만 봐서는 알 수 없죠. 세 번째 시집, 네 번째 시집, 그 이후의 시집들을 큰 틀에서 이렇게, 그죠? 뭡니까? 조망할 때, 우리가 어떤 문학과 예술 작품을
현미경적으로 치밀하게 분석하고 그 안에서 아주 작은 것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거기서 새로운 특징을 찾아내면 그것도 아주 훌륭한 비평이나 연구가 됩니다. 그랬을 때 그게 뭐예요? 작은 걸 새롭게 밝혀냈지만 그게 그냥 작은 것으로 머물면 큰 의미는 없죠. 그런데 그 작은 것을 새롭게 규명해낸 것이 큰 틀에 이 시인의 시세계 전체의 핵심을 찌르는 지각 변동을 일으킨다. 핵심을 건드린다. 작은 거지만 주변에 있는 것 같지만 이게 핵심을 건드린다. 이러면 이제 그 연구가 그 비평이 가치가 있어집니다. 때로는 큰 틀로 이렇게 조망하는 것도 비평 혹은 연구가 하는 역할입니다. 지금 이 단어는 앞에서 이제 첫 번째 단어는 조지훈, 그죠? 두 번째 단어는 누구였죠? 세 명의 시인을 다루었죠. 전후 모더니즘 시인 3명, 전봉건, 누구예요? 김강림, 또 누구죠? 김종삼. 이렇게 다뤘는데 한 명만 논문으로 쓰고 3명을 쓰고 이건 한 10명을 하고 있죠. 다 다르죠. 그럴 때마다 마치 카메라 줌 렌즈처럼 현미경적으로 치밀하게 분석하는 경우와 많은 경우로 전체를 조망하는 경우 이게 조절이 돼야 되겠죠. 안 그러면 이제 이 논문의 분량 같은 것도 고려하고 해야 되니까. 우리 지금 1차 과제물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그것도 이 분량과 어느 정도 자기가 분석하고 해석하는 이 큰 틀에 이것을 잘 조정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진도는 나가는 셈입니다. 계속해서 남은 시간 동안에 피드백을 오늘과 목요일 2차례 걸쳐서 진행하겠습니다.